이 쿠르스크주, 이 빨간색을 칠한 이 쿠르스크주는요, 현재 우크라이나가 올해 8월에 갑자기 러시아로 쳐들어가면서 확보한 러시아 영토입니다. 지금 이거 뭐라 그러죠? 이 초록 색깔 줄을? 초록 색깔 줄이요? 네, 이 초록 색깔 줄이 지금 원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국경입니다. 국경선. 네, 여기 국경선입니다. 국경선인데 쿠르스크주는 제가 일어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쿠르스크주는 지금 전반적인 부분이 우크라이나의 손아귀에 넘어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쳐들어갔죠. 우크라이나가 여기를 쳐들어간 이유는 현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전쟁에서 영토의 20% 가까이를 잃고 있는데요. 그 20% 가까이에 대해서 지금 러시아와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러시아는 그 영토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주권을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즉 협상을 하려면 그 20%의 자포리자라든가 도네츠크라든가 루안스크라든가 이런 지역에 대한 우크라이나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영유권은 포기하고 이제 그 영토는 러시아로 귀속이 된 상태에서 협상을 하자라는 것이 러시아의 입장입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아야 되는데 상당히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지역은 이미 러시아가 매우 견고하게 방어시설을 구축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머리를 쓴 거예요. 어차피 러시아와 어떤 영토를 가지고 협상을 하려면 나도 우리 러시아 영토 하나만큼은 좀 가지고 있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올해 8월에 갑자기 기습으로 쳐들어간 게 이 쿠르스크입니다. 그래서 이 쿠르스크는 원래 러시아 영토였다가 지금은 우크라이나 영토에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북한군 병사들이 탈용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이 어디냐면 이 파란색 지점입니다. 이 파란색 지점. 국경선 부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즉 양복을 좀 벗을게요. 네, 이 브리안스크와 쿠르스크 주의 경계에서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북서쪽으로 7km 떨어진 곳에서 북한군 병사들이 탈영을 했다라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 지역까지 북한군이 나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시사해주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왜 북한군은 러시아의 후방이 아닌 혹은 러시아가 지금 점령을 하고 있는 자포리자라든가 도네츠크라든가 그런 점령 지역이 아닌 왜 이 최전선으로 북한군이 나갔을까?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북한군 3,000명 대대가 한 600명 정도 되는데 그런 대대가 한 몇 개 정도의 대대가 지금 러시아 군에 의해서 편성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이미 전해진 바 있습니다. 사실 이거 가지고 원래 이게 사실이냐라는 그런 여론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북한군이 진짜 파병을 했을까? 이게 북한군이 파병을 하는 것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부담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러시아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을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전쟁이라고 부르게 되면은 뭔가 이제 본인들이 불법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간 것이 되기 때문에 영토 침범이죠. 그렇죠. 침략국이 됩니다. 하지만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크라이나 동부에는 러시아계 주민들이 살고 있고 그 러시아계 주민들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반대해서 여러 가지 소요 사태를 일으키고 있었거든요. 도네츠크가 대표적인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인데 그 지역에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러시아어권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쳐들어갔기 때문에 특별 군사 작전인 겁니다. 근데 그런 특별 군사 작전에 자기들이 힘으로 붙이니까 이제 타국의 군대를 끌어왔다? 이건 굉장히 모양새가 빠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극구 북한군의 어떤 개입을 없다. 그런 사실 없다. 이거는 다 우크라이나가 만들어낸 가짜 뉴스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사실로. 네. 자, 다시 앞선 사진으로 돌아가면 요 18명이 탈출을 한 걸 어떻게 우크라이나군이 파악을 했느냐? 감청을 한 겁니다. 감청을 한 겁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감청 기술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어요. 예. 제가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일주일 동안 파서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신문뿐만이 아니라 뭐 우크라이나 키이우 포스트라든가 뭐 등등 BBC라든가 다 제가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결과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군이 이 지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활동이 이상하다. 뭐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하려고 들어오는 활동이 아니라 누군가를 찾으려고 하는 활동 같다. 라고 해가지고 감청을 해보니까 이들을 찾으려고 나선 이 러시아 부대 사이에서 지금 얘네가 어디 있냐 막 이렇게 찾고 있는 무선을 감청을 한 거예요. 18명이라는 숫자도 그렇게 특정이 된 겁니다. 그게 아니고서 어떻게 우크라이나군이 그 18명이라는 숫자를 정확하게 짚어내겠습니까? 그렇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군 3,000명 대대급이 편성이 됐는데 그럼 이들은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들은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 북한에서 와서 파병이 되었느냐? 이 부분을 좀 짚어볼 텐데요. 제가 앞서 썸네일에 뭐라고 써드렸습니까?
북한 김정은의 명령을 거부한 청년들. 그렇습니다. 김정은의 명령을 거부한 청년들이죠. 그 18명이 탈영했다는 것은 결국은 북한 당국의 명령을 받고 그 지역에 간 특수부대입니다. 전쟁 임무를 받아서. 그렇죠. 즉 어떻게 보면은 용감히 싸워주기를 바라는 거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김정은은 지금 본인들이 잘 키워놓은 그 특수부대를 전장으로 내몬 겁니다. 자,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예. 자, 여기가 지금 크루스크주입니다. 여기 주황색. 네, 이 주황색이 크루스크주고요. 이 빨간색이 지금 러시아가 원래 빼앗겼다가 다시 되찾은 지역입니다. 이 지도는 오늘 아침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상황을 그대로 가져온 지도입니다. 실시간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제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는지 아시겠죠? 그러게요. 네, 지금 이 회색 지대는 뭐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군이 전투를 벌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회색 지역이 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노란색 지역, 이 주황색 지역은 네. 우크라이나가 안정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가 다 크루스크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북한군이 발견된 지역이 어디라고 했죠? 크루스크와 그 사이. 여기 어디입니다. 예. 여기 어디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이 지역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곳 중 하나입니다. 그 말은 뭐냐? 김정은은 본인의 병사들을 가장 치열한 전장으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최전선에 보낸 거예요. 최전선에 보낸 겁니다. 최전선에. 이게 뭐 좀 후방에 보내도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김정은은 러시아에게 내가 이렇게 충성한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푸틴의 명령 이렇게 잘 따른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누구는 어떤 다 대부분 귀한 집 아들 아닙니까? 청년들이죠. 청년들입니다. 그런 청년들을 지금 최전선 우크라이나의 총구 앞으로 들이밀었다. 그런 어떤 스트레스와 그런 압박감 그리고 조국이 나를 버렸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북한 청년들 18명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아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군사복무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쟁으로 끌려 나와서 본인이 원한 전쟁도 아니지 않습니까? 약간 의미 없는 죽음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개죽음이죠. 그 단어 하려고 하셨잖아요. 개죽음입니다. 누구를 위해 왜 싸워야 되는 겁니까? 이 청년들은. 뭐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저는 이기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러시아가 이기기를 바라서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러시아가 이기면 북한에게는 뭐가 차례집니까? 뭐 돌아오는 게 있어도 청년들한테 돌아가진 않은 거예요. 이들의 죽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들은 그냥 개죽음 당하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그 어떤 김정은의 명령을 거부하고 지금 18명의 특수부대 병사가 이탈을 했다. 저는 그 18명이 제발 안전한 곳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3,000명에 달하는 이 3,000명의 이 부대가 편성된 게 지금 보면은 자, 여기 부리아트 특별대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요 밑에 좀 확대를 해주시겠습니까, PD님? 예, 요 밑부분 좀 확대를 좀 해주시면 자, 제11 공수돌격여단입니다. 제11 공수돌격여단. 말 보세요. 돌격여단입니다. 돌격여단. 돌격여단. 자, 이 돌격여단 그리고 부리아트 특별대가 왜 중요하냐?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하고 있는 전법 중에 하나가 굉장히 구시대적인 전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고기 분쇄기 작전입니다. 고기 분쇄기? 그 예전에 고기 6.25 때는 분쇄기 쓰이던 작전. 단어 아닌가요? 예전에 중공군이 쓰던 단어죠. 네. 러시아군은 전략이나 전술 면에서 이 택틱한 면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상당히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믿을 수 있는 건 인적 자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수로 그냥 갈아 넣겠다. 그렇죠. 머리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바흐무트 전투 하나에서만 러시아군은 2만 명의 그 러시아 병사를 밀어 넣었습니다. 2만 명이 증발됐어요. 그 자그마한 소도시 하나를 점령하는 데만 해도 2만 명에 달하는 병사들이 죽어나가니까 그때 러시아가 채택한 전법이 뭡니까? 더 이상의 러시아군이 죽는 걸 막아야겠다라고 해서 그때 그 유명한 그 용병 집단을 바그너 용병 맞아요. 그룹을 바그너 용병. 고용을 한 네. 겁니다. 근데 그 바그너 용병 그룹을 고용하면서 결국은 바흐무트를 러시아가 먹었거든요. 먹은 이유가 뭐냐? 용병 그룹은 대부분 죄수들을 끌어온 겁니다. 러시아 전역에 나가 있는 그 죄수들 5만 명, 6만 명, 7만 명을 끌어다가 용병 부대에 그 무기를 줘서 나가서 싸우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들 뒤에는 스톰 부대가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죄수들이 나갔다가 두렵잖아요. 네. 아니 죄수들도 사람 아닙니까? 총 들고 나갔는데 막 전우들이 죽고 있어요. 그럼 두려우니까 도망치잖아요. 이 도망치는 사람들을 잡기 위한 부대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탈영병들을 잡기 위한 부대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등을 보이지 마라. 예전에 그 사극 드라마 보면은 등을 보이면은
지휘관이 나서서 목을 베고 그랬죠. 똑같은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러시아는 사람들을 갈아 넣고 있는 전술, 일명 고기 분쇄기 작전이라는 걸 쓰는데 그 고기 분쇄기 작전에 가장 최전선에 동원되는 부대가 이런 부대입니다. 공수 돌 이름만 들어보세요. 공수 돌격여대. 공수면은 뭐예요?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은 그냥 우크라이나 진영이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한 3시간, 4시간 버텨라. 뭐 이겁니다. 살아 돌아오지 마라 이런 건 없네요. 그냥 살아 돌아와라 이런 건 없는 겁니다. 죽으라는 거네요. 죽으라는 겁니다. 지금 그 부대에 김정은은 자신의 병사들을 10,000명 이상 보낸 겁니다. 지금 3,000명이 현재 전투 부대고요. 그 뒤에 이어서 계속 지금 좀 러시아의 그 우수리스크 같은 곳에서는 10,000명 가까이 된 북한 군인이 이미 훈련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미 훈련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군인들이 지금 배치돼야 될 곳은 어떤 뭐 러시아의 후방이라든가 그런 곳이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여기입니다. 여기 최전선. 지금. 여긴 지금 오늘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저번 주 금요일 하루에만 1250명의 러시아 군이 소멸당한 곳입니다. 여기가. 1250명 하루에만? 네, 하루에만 1250명이 증발한 곳이에요. 네, 하루에만. 근데 지금 거기 3,000명이 갔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증발하는데 며칠 걸릴까요? 한 길게 버텨야 3일? 길게 버티면 3일.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버티면 일주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기 분쇄기 작전에 지금 김정은은 자기 병사들을 동원하고 있다. 그럼 미친 짓을 벌이고 있다라는 점을 지금 저희가 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즉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북한이 지금 뭐 북한군을 파견했다, 뭐 몇 명 파견했다 이런 어떤 단편적인 소식만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김정은은 현재 푸틴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혹은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김정은 정권이 이들을 이렇게까지 파병하고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김정은 정권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초부터 북한 주민들에게 얘기했던 그 약속들 하나도 지키지 못했거든요. 북한 내부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혼돈이다.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안 좋고요. 지금 뭐 외부 상황도 정말 안 좋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도 북한과의 거리를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은 이왕 이렇게 된 건 나는 푸틴한테 올인한다라는 전략으로 가는 겁니다. 손잡을 곳이 푸틴밖에 없으니까. 네, 푸틴밖에 없다. 푸틴 엉덩이에 머리를 들이박더라도 나는 이제 믿을 게 푸틴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푸틴의 그 뭐랄까요, 그 환심을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청년들을 그냥 사지로 몰아넣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뒤에서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대가로 북한이 얻어내는 것은 경제적인 지원이나 그런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북한이 이 대가를 얻어내고 있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핵 잠수함 기술 도입하는 거고요. 위성 발사 기술 도입하는 거고 장거리 탄도탄, 미사일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이전받는 거에 지금 북한은 사활을 걸고 있어요. 핵 잠수함 만드는 거에 북한은 지금 모든 총력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죽음이 굉장히 헛되게 쓰인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들을 이렇게 내몰아서 그 받은 돈으로 북한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 데 쓰였다라고 그렇죠. 하면은 요만큼 정도는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예. 자, 제가 말씀드렸죠. 쿠르스크에서 허둥지둥 도망친 러시아군, 우크라이나군은 3,460명 사살했다. 쿠르스크가 얼마나 위험한 전장인지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3,400명에 달하는 러시아군이 증발하는 하루 이틀 새에 증발하는 곳이 이런 쿠르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3,460명을 사살한 거예요? 예, 그렇죠. 그만큼 러시아군이 잘 못 싸우고 있고요. 그 러시아가 지금 북한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러시아가 그 고기 분쇄기 작전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인적 손실이 발생을 했어요. 러시아 인구가 뭐 1억이 넘는다 할지라도 이게 이런 식으로 병력을 갈아버리게 되면은요,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 능력 자체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체첸군한테도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체첸군한테도 손을 빌려가지고 체첸군 무려 47,000명이 이 전장에 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북한한테도 야, 니네 병력 좀 보내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푸틴 입장에서는 북한군이 너무나 매력적이죠. 100만 명을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북한에는 또 다양한 특수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 다양한 특수부대는 또 매일 훈련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현재 징집병으로 뽑혀가지고 그냥 정말 죽기 싫어 이러면서 끌려나간 러시아 병사들보다 북한군이 훨씬 잘 싸운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북한군 몇 명이 전사해도 러시아에게는 부담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그거 돈으로 때우면 돼요. 전사했다 돈으로 때우면 됩니다.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가 쓰고 있는 아주 그 뭐라고 표현할까요? 굉장히 안 좋은 그 방법이 하나 있어요. 네. 북한군에서 현재 현역병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데려왔을까요? 은퇴한 사람을 데려온 거예요? 그렇죠.
강제로 은퇴를 시키고 데리고 왔습니다. 어. 그래야 북한이 국가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라는 증거가 없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현역병이 오면은 공식적으로 북한군이 그렇죠. 참전을 하게 된 꼴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은퇴한 사람을 네. 은퇴를 왜냐하면 시키고. 그렇죠. 강제로 은퇴시키고 데려왔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아, 이거구나. 북전역 특수부대원. 네. 이 3,000명이 결국은 전역한 특수부대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 군이라고 칭하지 않아요. 아시아계 러시아 군인 신분증을 발급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TV조선 보도에 의해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전역 특수부대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만약 국가 주도적으로 야, 우리 그 러시아 전쟁에 우리 군대 보낼 거야 라고 해서 보내게 되면은요, 나중에 전쟁이 끝나잖아요. 패전하게 되잖아요. 다 북한도 물어줘야죠. 패전국입니다. 그럼 네. 물어줘야 돼요. 그거 국가 싫어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비겁하네. 그렇죠. 그리고 다른 어떤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너네 왜 그 불법적인 전쟁에 들어갔냐? 너는 그럼 국가 단위의 제재를 받아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북한이 이 사람들을 언제 전역시켰냐? 작년 말, 올해 1월 한꺼번에 다 전역을 시킵니다. 아. 네. 이 사람들 전역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멀쩡하게 잘 다니고 있던 현역병들을 갑자기 다 전역시켜버리고, 자, 이제 니네는 민간인, 그러니까 러시아로 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네. 여기 특수부대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저희가 그 탈영병들도 다 네. 이제 뭐 탈영한 사람들도 북한 청년들이고 뭐 네. 이런데, 그러면은 이 특수부대원들 아니죠. 그게 아니라 탈영병 아까 18명 네.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 청년들도 결국에는 뭐 김정은의 명령을 거부한, 전쟁 지시를 거부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특수부대까지 갈 정도면은 북한에 대한 충성심이 되게 높았어야만 이제 특수부대로 훈련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 북한의 특수부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북한의 특수부대는 약 2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20만 명. 예. 북한군 전체 병력이 120만 명입니다. 네. 그 120만 명 중에 20만 명 정도가 특수부대다.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우리 특전사, 뭐 우리 UDT 다 합쳐봐도 그 정도 숫자가 안 나오거든요. 원래 특수부대라는 건 개인 장구류라든가 뭐 그 개인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복지라든가 등등해서 다른 기타 일반 병사와는 차원이 다르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특수부대는 말 그대로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여러 가지 상황들에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투자가 들어가는, 그래서 한 명 한 명을 길러내는 게 국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그런 병사들이거든요. 근데 북한이 돈도 없는데 20만 명의 특수부대를 만들어냈다?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잘못 알려진 사실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북한은 현재 그 120만 명의 상비군을 유지하는 걸 굉장히 버거워하고 있습니다. 버거하고. 왜 버거워하냐? 첫 번째 이유는 보급이 안 돼요. 돈이 없어서? 돈이 없습니다. 보급이 안 돼요. 보급이 안 되다 보니까 북한 병사들은 10년이잖아요. 네. 10년 동안 농사만 짓고 옵니다. 가서 농사만 짓고 오는 거예요? 훈련 그렇죠. 안 하고? 훈련하죠. 하지만 농사를 더 많이 합니다.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북한은 모든 그 군부대에 자급자족의 명령을 내렸어요. 식량도 그럼 자기들이 농사에서 다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식량은 어느 정도 줍니다. 쌀가지를. 하지만 부식물은 다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찬으로 먹어야 되는 것들은 다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밥만 주는 거예요. 밥도 정량을 주진 못합니다. 뭐 쌀에 뭘 섞은 걸 주기도 하고 굉장히 극소량만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군에는 상당히 많은 영양 실조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군인들마저. 그래서 사실상 이 북한군 전체가 다 이런 어떤 영양 실조라든가 보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피골이 상접한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그 20만 명의 특수부대는 현재 북한에서 그래도 군인다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20만 명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그 20만 명 안에 우리가 좀 부대 편제를 보면은 항공육전대라는 게 있어요. 항공육전대, 공수부대죠. 아마 여기 이 사람들이 다 공수부대일 겁니다. 이 3,000명이? 예, 공수부대, 항공육전대, 해상저격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상저격여단. 우리의 UDT 같은 거예요. 네. 그리고 해상육전대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해병대 같은 겁니다. 그리고 육상에 이제 각 저격여단, 경보병여단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경보병여단, 저격여단, 폭풍군단 이런 건 특전사의 개념에 해당합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북한의 특수부대가. 선우윤호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특수부대는 북한 내에서도 가장 건강하고 가장 성분이 좋고, 군에 입대하는 사람들 중에서 성분이 좋고 충성심이 뛰어난 사람들만 선발해서 보냅니다.
근데 그런 그래야죠. 사람들이 타령한 거네요. 근데 그런 사람들마저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더 이상 그 부조리를 참지 못하겠다. 저는 그분들이 정말 안전하게 우리 대한민국 품으로 왔으면 좋겠다.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서방 진영 어디라도 안전하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10년 가까이 내가 충성을 다해서 이렇게 충성을 했는데 나에게 차려진 게 그 충성의 대가가 타지에서 죽음. 아무도 모르는, 내가 여기서 왜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는 곳에 가서 돈 몇 푼 받고 총알바지가 돼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또 무슨 의미 있는 작전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작전이라고 제가 했죠? 고기 분쇄기 작전. 그냥 앞에 전선에 나가서 그냥 1차 대전 때처럼 총 들고 나가서 뛰어가다 죽는 역할인 그냥 겁니다. 총알바지 아니에요? 그렇죠. 우크라이나군이 저기 진을 쫙 치고 있고 모든 어떤 방어 준비를 다 되어 있는 곳에 가서 그냥 그걸 뚫으러 가는 겁니다. 그 뚫으러 가다가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죽죠. 뒤에서 또 예. 스턴 부대가 또 이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 니네 왜 안 나가? 왜 안 나가? 이러면서. 이러니 저러니 해도 즉 이들한테 차려진 운명은 죽거나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죽거나 아니면 뭐 부상을 타령하거나. 당해가지고 타령하거나 부상을 당해서 그냥 아예 포로로 그냥 잡히거나. 포로로 잡혀가나 뭐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정상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차라리 그 18명이 이렇게 시발점이 됐다면 더 많은 북한 군인들이 탈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은 오늘 금요일 김규명의 서울평양 김규명의 지금 오늘 평양, 지금 평양은. 지금 평양은에서 다뤄보고 싶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언론에 나오고 있는 이런 단편적인 내용 말고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자. 왜 이들이 탈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 북한은 지금 어떤 곳에다가 이 자국 군인들을 밀어넣고 있는 것인지,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북한과 러시아가 가까워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조금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의 특수부대는 북한 내에서도 가장 건강하고 가장 성분이 좋고 군에 입대하는 사람들 중에서 성분이 좋고 충성심이 뛰어난 사람들만 선발해서 보냅니다. 근데 그래야죠. 그런 사람들이 타령한 거네요. 근데 그런 사람들마저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더 이상 그 부조리를 참지 못하겠다. 저는 그분들이 정말 안전하게 우리 대한민국 품으로 왔으면 좋겠다.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서방 진영 어디라도 안전하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10년 가까이 내가 충성을 다해서 이렇게 충성을 했는데 나에게 차려진 게 그 충성의 대가가 타지에서 죽음. 아무도 모르는, 내가 여기서 왜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는 곳에 가서 돈 몇 푼 받고 총알바지가 돼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또 무슨 의미 있는 작전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작전이라고 제가 했죠? 고기 분쇄기 작전. 그냥 앞에 전선에 나가서 그냥 1차 대전 때처럼 총 들고 나가서 뛰어가다 죽는 역할인 그냥 겁니다. 총알바지 아니에요? 그렇죠. 우크라이나군이 저기 진을 쫙 치고 있고 모든 어떤 방어 준비를 다 되어 있는 곳에 가서 그냥 그걸 뚫으러 가는 겁니다. 그 뚫으러 가다가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죽죠. 뒤에서 또 스턴 부대가 또 이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 니네 왜 안 나가? 왜 안 나가? 이러면서. 이러니 저러니 해도 즉 이들한테 차려진 운명은 죽거나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죽거나 아니면 부상을 타령하거나. 당해가지고 타령하거나 부상을 당해서 그냥 아예 포로로 그냥 잡히거나. 포로로 잡혀가나 뭐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정상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차라리 그 18명이 이렇게 시발점이 됐다면 더 많은 북한 군인들이 탈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은 오늘 금요일 김규명의 서울평양 김규명의 지금 오늘 평양, 지금 지금 평양은에서 다뤄보고 싶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언론에 나오고 있는 이런 단편적인 내용 말고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자. 왜 이들이 탈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 북한은 지금 어떤 곳에다가 이 자국 군인들을 밀어넣고 있는 것인지,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북한과 러시아가 가까워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조금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지금 현재 북한 군만 러시아에 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북한 군만 나가 있는 게 아니라 북한 노동자들도 파견되어 있어요. 이 노동자들은 또 어디가 있느냐? 우리 언론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러시아가 많은 사람들 징집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빈자리가 생겨서 그 빈자리를 채우러 북한 노동자가 들어간 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들이 지금 북한 노동자들이 파견되고 있는 지역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빼앗은 그 땅들 있잖아요. 20%에 달하는 전 우크라이나 영토에 그 재건 사업을 위해서 북한 노동자들을 파견하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은 우크라이나가 늘 되찾아야 되는 곳이라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곳이거든요. 하루에도 50번, 60번씩 드론이 날아다니는 곳입니다. 그 드론이 그냥 정찰만 합니까? 요즘 우크라이나 드론
보셨잖아요. 예. 폭탄 떨구고 막 그냥 아주 정밀하게 아주 정밀하게 네. 타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노동자들의 목숨마저도 위태로운 겁니다. 거기 왜 사람이 비었겠어요? 위험하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거기를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일하러 안 가는 겁니다. 그 위험한 곳에 지금 김정은은 자국 국민들을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10,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아마 파견되고 있을 거다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고요. 예.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우리가 지금 이것을 그냥 이렇게 매일 나오는 뉴스처럼 보고 넘어갈 게 아니라 지금 북한이 러시아를 향해서 하고 있는 이 모든 구애의 손짓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북한 주민들이 만약 이 모든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부모 형제 혹은 우리의 어떤 동생 친구들이 이런 전장에 나가서 아무런 어떤 의미 없이 이렇게 소모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북한이 과연 북한 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저는 그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관계가 어디까지 갈 거냐?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느냐?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가 무엇이냐? 자, 우리 한번 요거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틴과 김정은이 만난 게 얼마 안 됐어요. 몇 개월 안 됐습니다. 그 만났을 때, 자, 이 두 사람이죠. 푸틴과 김정은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맺은 조약이 있습니다. 전략적, 포괄적 동반자 협력입니다. 근데 이게 외교 관계에는요, 여러 단계가 있어요. 상호 관계라는 게 있고, 그 다음 전략적 관계라는 게 있고, 예. 포괄적 전략적 관계라는 게 있고, 그 다음 동맹 관계입니다. 동맹 관계. 동맹 관계는 지금 뭡니까? 우리와 미국이 하고 있는 관계가 동맹 관계죠. 예. 전략적 포괄적 동반자 협정은 동맹 관계 바로 아래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 그때 전문가들이 그러면 군사동맹까지는 가는 거 아니지 않느냐? 군사동맹이라고 얘기를 안 했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그 협정 안에 들어가 있는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이것들이 장난치는구나. 이것들이 이름은 군사동맹이라고 얘기를 안 했지만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이런 게 있었습니다. 두 국가 중 어느 하나라도 일방적으로 공격을 받게 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돕는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수단이 결국은 처음에는 설마 병력 파견까지 할 거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다 드러났죠. 그렇죠. 병력 파견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잠깐만 물 한 잔만 마시고 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거 있으면 언제든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그 자막도 좀 많이 신경 써주세요, 비님들. 네. 자, 그래서 그때 이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개월 전, 5개월 전으로 기억합니다. 예. 이제 푸틴은 자, 이게 10월 15일자 기사예요. 얼마 안 예. 됐어요. 북로조약 비준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제 하원에 제출했다는 건 뭐냐면 얘네는 그래도 명목상 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렇죠. 러시아는 그래도 뭔가 외형상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뭔가 명령을 내리면 그것이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라 하원의 비준을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요식행위긴 합니다. 어쨌든 그 요식행위를 거쳐서 이제는 완벽하게 만들어준다. 이게 김정은이 그렇게 원하던 거였어요. 왜 공식화 안 해주냐? 왜 공식화 안 해주냐?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은 초조합니다. 일단 중국과의 관계는 멀어졌어요. 네. 되돌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는 무조건 코박고 그냥 나는 푸틴만 따라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푸틴이 잠깐 딴 길로 샜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 8월에 푸틴이 체첸을 갑자기 방문을 해요. 체첸 공화국을 갑자기 방문합니다. 예고 없이 방문을 합니다. 예고 없이 방문을 해가지고 잠시만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네, 체첸을 깜짝 방문합니다. 2011년 이후 13년 만에 방문을 해가지고 체첸한테 요구를 합니다. 야, 너의 그 어머니 조국 러시아를 위해서 병사 좀 보내줘. 이 사람이 체첸 공화국 그 수장이거든요. 람잔노프인가 뭐 그런 사람인데 람잔 카디로프죠. 그러니까 람잔 카디로프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러시아의 우방입니다. 라고 하면서 당시에서 이제 러시아로 파견되는 그 체첸 병력 수를 확인해 줍니다. 그게 4만 몇 명이었어요. 김정은이 그걸 본 거예요. 분명 6월 달에 만났을 때는 내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거 또 체첸한테 넘어가네? 체첸한테 가서 또 체첸한테 병력을 쓰네? 그럼 우리한테 병력을 달라는 얘기를 안 하네? 이러니까 김정은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거 좀 빨리 공식화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쇼이구가 결국은 갑니다. 북한에. 쇼이구가
어떤 그 푸틴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푸틴 대통령이 방북한 이후에 쇼이구가 이제 이 차를 또 선물을 하잖아요. 이 차는 김정은 차인데 이 차 같이 타면서 막 이런 우회를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9월 13일에 가서 쇼부를 본 게 뭐다? 북한군 병력 파견입니다. 이때가 기점이에요. 이때 북한군이 러시아로 들어가는 게 완벽하게 결정이 됐고 이때를 기점으로 인해 가지고 3,000명의 그 준비되어 있던 병사들이 이제 러시아로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어떻게 드러났냐? 오늘 아침자 채널A 그 돌직구 쇼를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는 항공 운송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는 러시아까지 비행기를 보낼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모스크바까지 보낼 수 있는 비행기가 없어요. 그 장거리 비행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러시아의 하산역과 북한의 그 낮은 선봉지대를 통과하는 그 국제 열차가 있거든요. 그 열차에 최근 몇 개월 동안 수많은 인력이 오고 갔다라는 것이 미 정보 당국에 파악이 됐습니다. 비행기로 못 가니까 기차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렇죠. 기차로 수많은 사람들이 싣고 나르는 기차와 그 사람들과 물자를 실어 나르는 장면이 딱 그 정보자산에 포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러시아는 발뺌을 못하죠.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렇죠.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정보자산의 한 100배 정도의 수준의 퀄리티를 자랑하는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미국이죠. 이제 미국도 처음에는 젤렌스키가 북한군이 들어왔다라고 얘기했을 때 미국이 안 믿었어요. 에이 설마. 에이 젤렌스키 저 급하니까 저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렇게 정보 보고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맞구나 라고 얘기가 들어옵니다. 지금 그 러시아와 북한의 그 국경지대 우루스크라는 제가 정확한 이름은 좀 방금 까먹었어요. 우수리스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수리스크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원래는 발해 영토였어요. 원래 발해 영토였던 우리 옛 대조영. 그렇죠. 원래 우리나라 영토죠. 그곳에는 군사기지가 있습니다. 극동 지역이에요. 그게 시베리아 극동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지금 북한군이 훈련을 하고 있다라는 정보도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쟁에 참여하려고. 그렇죠. 이게 왜 훈련이 필요하냐면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북한군은 러시아어를 못합니다. 전투를 하려면 그렇죠. 전투를 하려면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야, 몇 시 방향에 누가 나타났다 얘기해야 되는데 북한 말로 아무리 떠들어봤자 러시아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언어적인 측면도 지금 거기서 최대한 전투 용어들 이런 것도 가르치는 걸 가르치고 있다고 지금 정보당국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들이 몇 개월 후면은 그 전쟁, 그 러시아가 지금 현재 전투를 치르고 있는 자포리자라든가 쿠르스크라든가 이런 최전방 지역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체첸공화국이요. 네, 이 체첸공화국이 47,000명을 보냈잖아요. 이들 중에 살아 돌아올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47,000명 중에? 네. 그래도 한 2만 명 정도는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절반 정도는? 그 정도밖에 못 돌아왔습니다. 2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럼 체첸군이 주로 파견된 것이 어디냐? 마리우폴. 마리우폴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최초창기 때, 아주 초창기 때 가장 격전지였어요. 거기서만 수로 몇만 명이 죽었거든요. 그곳에 일선에 배치됐던 게 체첸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거 정말 나쁜 놈이에요. 병력 파견을 요청을 하잖아요. 요청을 하면서 그 파견된 병력을 러시아 병사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파견받은 병력들을 그 일선에 내세우는 겁니다. 지금 김정은은 러시아 병사를 살리기 위해서 자국 병사, 그 북한 병사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다. 무책임하네요. 무책임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자, 여기 뭐 나오죠? 네, 47,000명의 그 군대를 파견했다고 나옵니다. 자, 이건 제가 자료로서 가져온 것이고요.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마무리를 짓는다면 결국 지금 푸틴이 원하는 것은 러시아 병사들이 더 많이 죽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더 많은 러시아 병사가 죽어나가면 죽어나갈수록 본인의 지지 기반이 흔들립니다. 전쟁이 지속될수록 러시아는 결국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 약해지는 상황 속에서의 그 리더십, 푸틴이 종전에 가지고 있던 리더십의 불만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인명 손실은 막아야겠다. 러시아 군의 인명 손실은 이게 푸틴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러시아 병사들을 죽는 걸 막기 위해서 자국 병사들을 끌어다 쓰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푸틴의 어떤 그 장난에 김정은이 지금 맞장구를 쳐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김정은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중국에서는 이런 시각이 있어요. 이게 지금 환구시보라든가 뭐 중국에 제가 신화통신에 제가 친구들도 몇 명 있어가지고 인터뷰를 좀 해봤습니다. 중국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중국은 현재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
지금 북한, 러시아 이 짝짝꿍 하는 걸. 예. 이유가 네. 뭘까요? 중국이 6.25 전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시각은 이렇습니다. 6.25 전쟁에 중국군은 애초에 참가할 수 있는 준비도 안 되어 있었고 사실 개입하고 싶지 않았다. 6.25 전쟁은 김일성과 스탈린이 짝짝꿍 한 거다. 김일성 이게 우리 말 안 듣고 그 스탈린한테 가가지고 허락을 받아 와서 결국은 이제 남한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 거다. 스탈린도 원래 하지 말라 했다면서요, 그거. 하지 말라고 했다 결국은 설득이 당했죠.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 쪽의 입장이긴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국은 1949년에 수립이 됐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네. 그 49년까지 수립되는 과정 동안 국민당군과 정말 엄청나게 치열하게 싸웠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더 이상 전쟁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 여력이 안 됐어요. 몇 년 동안 싸웠거든요. 10수년간 싸웠거든요. 그게 뭐 중일전쟁까지 포함이 되면 거의 20년 그렇죠. 가까이 네. 싸운 건데 그 20년 가까이 싸우면서 중국 모든 국토가 황폐화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은 전쟁은 좀 그만하자. 그리고 대만만 내가 좀 어떻게 해보고 싶다. 라고 해서 대만으로 건너갈 수 있는 병력들을 딱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6.25가 터졌죠. 네. 그러고 나서 북한군이 유엔군한테 털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발 마오쩌둥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마오 형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막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마오쩌둥은 대만을 쳐들어가려고 만들어놨던 그 군대들이 있어요. 병단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 병단 4개 병단을 어쩔 수 없이 대만에서 위로 올려가지고 압록강 지역을 넘어서 북한으로 투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대만으로 보낼 병력들을 보낸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지금 중국 측의 시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원하는 전쟁이 아니었다. 근데 이놈아들이 푸틴 지금 스탈린과 김일성이 지들끼리 짜고 전쟁을 일으켰으면 마지막까지 책임을 져야지 왜 이제 와서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하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때의 그 역사가 지금의 역사와 또 비교했을 때 반복되고 있네요. 너무 기시감이 든다 이거예요. 지금 중국 입장은. 또 반복된다. 네. 어차피 지금 김정은은 시진핑 말 안 듣고 있죠. 네. 멀어지고 있습니다. 중국도 북한 니들 알아서 해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푸틴과 김정은은 뭐 거의 베프처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정은은 역대 북한이 수립된 이후 그 6.25 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해외 병력을 파견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대규모로. 그렇죠. 그 정도의 무모한 짓을 하면서 지금 러시아와 매우 가까워지고 있어요.